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치 안보 상황 매주 금요일 이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자, 최강 디펜스 김종대 전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김용현 전 장관 측 어제 기자회견에서 포교력 자체는 자신이 작성했는데 대통령이 윤석열이 일부 수정을 했는데 초안에는 원래 통행 금지가 있었는데 막 국회 경종 울리는 거지 국민안에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그 통행 금지를 빼라고 했다고 하던데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일 미스테리하게 보는 부분인데요. 네. 본인들한테 유리한 주장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통행 금지도 고려했었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계엄령 하면은 뭐 통행 금지에 이은 뭐 통신까지 해가지고 이거 포고령 2호, 3호에 나올 수 있는 건 내용이거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는 불리한 진술인데 이걸 왜 이런 얘기를 할까? 네. 제가 보기에는 둘 중에 하나인데 분별력이 없거나 아니면은 저기 또 다른 일종의 뭐랄까 그 잘못된 교육 자료, 네, 또 어떤 그런 걸 만들어서 그 광화문의 태극기 부대한테 뿌려가지고 야 다음번에 계엄하면 진짜 싹 쓸어버려. 그다음에 모조리 초토화 시켜버려.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빠지면서 봐준 거야. 네, 이런 식의 메시지. 그런 어떤 심리 상태가 아닌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걸 해가지고 뭐 그러면 이것만 빠졌겠어요? 다른 예. 건 또 없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왜 전공의든 의료 저인들 처단은 왜 안 뺐냐고. 네, 그걸 빼야죠 사실은. 그걸 뺐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들 맘이란 얘기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 없는 것까지는. 어제 얘기 중에 보니까 국무총리 한덕수한테 다 보고했다 이런 얘기까지 다 해버렸어요. 그건 매우 중요한 신호인데요. 네. 저는 그 한덕수 대행이 네.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저 무슨 협박을 받고 있지? 저럴 리가 없는데. 네. 헌법재판관 그 동의 절차는 다 해줄 거라고 봤거든요. 네. 아무도 민주당에서도 낙관적으로 봤던 건데 그걸 동의를 안 해준다? 헌재와 대법이 다 된다고 그러는 거를.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 혹시 뭐 가족이 인질로 잡혀 있나 아니면 박지원 의원 말로는 뭐 무속에 좀 심취해 있는 부인 얘기도 했었어요. 김건희하고 네. 연결돼 있다 이러는데 네. 이건 필경 제가 보기에 한덕수 대행의 어떤 그 강한 압박감을 주는 어떤 협박이 있었으니까 저러지. 네. 저럴 리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어제 하나가 나온 거죠. 네. 우리만 당해? 너 국무회의 하기 전에 우리가 계엄한다고 얘기했잖아. 이렇게 김용현이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당신도 정신 똑바로 차려. 제대로 막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그 협박이 가는 것 같고 저건 어제 공개된 거지 비공개로는 네. 엄청나게 많은 뭔가 압박과 협박이 갔을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도무지 해석이 안 되거든요. 왜 그런 뭐 한덕수 권한대행의 기자회견인지 그래서 이해가 안 됐다. 근데 뭔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예,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이 문지기 역할을 해서 네. 각종 수사와 헌법재판소 이런 거 다 식물화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수문장 역할을 똑바로 해라. 이렇게 그걸 맡기는데 한덕수 본인은 감당하기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어제 담화에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건 마치 본인을 좀 탄핵시켜달라는 어떤 나 탄핵돼도 좋아 시켜줘. 지금 이 지긋지긋한 압박에서 벗어나고 싶어. 뭔가 이런 느낌까지도 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뭐 뉴스공장의 공장장은 네. 200석이 안 나오면 내일 한덕수가 버젓이 출근할 거다. 그리고 나 탄핵 안 됐다. 이렇게 주장할 거라 그러는데. 그런 얘기를 할 것이다. 그런데 어제 담화를 보면 그런 투는 아니거든요. 나야 이런 어떤 거 권한을 절제되게 하고 그러다가 뭐 자리에 연연 안 하고 나 집에 가면 그만이다. 이런 식의 그 담화로 들려요 저한테는. 그렇게 좀 읽혔긴 하는데. 오늘 또 탄핵까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요 얘기도 좀 해보시죠. 최근에 그 글 중에 무능한 지휘관이 적보다 무섭다라고 하면서 3대 우모를 또 지정해 주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김용현, 여인영, 노상원이. 예.
그러니까 이게 3대 오물이라는 게 네. 그냥 제가 비하하기 위해서 만든 말이 아니고 일본 태평양 전쟁하고 중일 전쟁 때 네. 완전히 국가를 패망으로 이끈 무능한 장군 3명이 있어요. 아.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스기야마 하지메 등 2명인데 네. 이런 겁니다. 저기 그 버마하고 인도 전투에서 일어난 게 인팔 전투라고 네. 영국군하고 한판 붙었는데 아무 보급 계획도 없이 그냥 그 저 쳐들어가게 해가지고 반격당해서 수만 명이 그냥 네. 일본군이 괴멸을 하는데. 네, 렌냐였나요? 네, 렌냐. 렌냐 맞죠? 저도 아시네. 제가 기억할 정도니까. 그런데 예. 그걸 갖다가 나중에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유인물로 네. 부하 잘못이라고 유인물을 뿌리고 다니고 그때 저 굶어 죽는 부하들 어떻게 합니까 이러니까 일본 국민은 초식 동물이야 풀 뜯어 먹으면 돼 이러다가 완전히 수만 명 다 죽여 인팔 전투. 네. 그다음에 스기야마 하지면은 그 저기 렌냐가 네. 올린 그 저 인팔 전투를 제대로 읽지도 않고 네. 그저 장군 체면이 있는데 봐줘야지 하고 승인을 넙죽해준 인물이고 그다음에 중일 전쟁을 일으킨 주범이에요. 이런 사람도 있고 또 한 명 그 칼럼에 나왔지만은 그 저기 필리핀 정부에서 네. 가미가제로 전투기 400대를 잃고 그 저기 이걸 명령한 항공군 총사령관이 필리핀으로 이제 미군이 상륙해 오니까 네. 적전 도주를 해버려요. 그래서 탈영의 신이라고 그래. 탈영이요. 예. 그런데 이 3명이 공통점이 전부 일본의 규슈 지방 동향이다. 아, 같은 데에서 나왔습니까? 네, 규슈 지방의 동향들이고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그다음에 일본 육군대학 선후배다. 아하. 그러니까 누구 하나 저 무능해도 서로 보호해 주니까 죽지를 않고 아하. 그래서 이 중에 2명은 전쟁 끝나고 A급 전범인데 처벌을 안 받아요. 그 져서 처벌 안 받은 겁니까? 전범인데도 A급 전범인데 빠져나오고 한 명은 권총 자살을 해. 아, 자살하고. 예. 그리고 잘 살아 또. 아이고야. 이래가지고 이 태평양 전쟁을 미화하는 일본 우익조차도 손절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3대 오물 그러면은 이게 금기어기 때문에 거의 몰라. 네. 그 사람이 누구냐. 네. 그런데 일본에서 오히려 잘 안 알려진. 근데 이번에 김용현, 노상원, 여인영의 3명. 그 공통점을 보면 3명 다 육사 출신이고. 사관학교 나왔네요. 예. 그다음에 저기 특정 지역을 배제하고 호남. 네. 이런 어떤 지역 의식에다가 근무 인연까지 해가지고 3대 오물들하고 똑같은데. 아하. 그런데 첫 번째는요. 계획을 졸속으로 짭니다. 네. 그런데도 된다고 확신합니다. 아, 그런 의미에서 이런 면에서 무능하고. 예. 둘째로 이 3대 오물들이요. 극한까지는 또 겁이 많아서 못 밀어붙여요. 네. 그러면은 저기 국회의사당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고 총 몇 방 발사하고 이건 또 겁이 나서 못해. 그건 못하고. 이때부터는 또 겁을 집어먹어. 예. 세 번째는 도망을 가. 도망갔습니다. 그런 3대 오물 덩어리야 이게 일본을 완전히 패망으로 이끈 네. 그 3명의 장성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다. 그 말씀하신 것 중에 같은 대학 출신, 육사 출신. 육사의 문제점도 최근에 좀 지적이 있습니다. 그 일그러진 또 정체성 이런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육군사관학교. 그러니까 일본 육군대학하고 아주 비슷한데. 그렇죠. 일본의 A급 정범 26명 중에 20명이 육군대학 출신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네요. 그 대학 하나가 다 말아먹었다고. 그런데 한국의 육사는 쿠데타를 3번 했어요. 그런 전두환도 있고 박정희도 있고. 예, 박정희 밑에 김종필, 박종규 그 육사 8기생, 9기생들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전두환, 노태우가 육사 11기. 그 밑에 이제 그 행동대장들은 육사 17기. 뭐 허화평, 허삼수, 뭐 허문도, 뭐 거기에다가 저 김진영, 하나회 17기가 주축이 됐고. 예. 이번에 보면은 대빵은 38기고 저기 행동대장들, 사령관들은 47기, 48기. 근데 난 47기, 48기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했던 게 학번으로 따지자면 87학번, 88학번들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60년대 말에 태어났고 한국 사회가 민주화될 때
이때 육사를 입교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앞에 선배들하고 의식이 다르려니 했지. 네. 민주화 세대 장군들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12.12 5.16하고는 다를 거라고 봤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똑같네요. 똑같아. 그래서 어떻게 한 개 학교가 3번의 쿠데타를 하고 거기에다 유사 쿠데타가 있어요 또. 유사 쿠데타도 있습니까? 유신 선포. 아 그것도 뭐 이건 친위 쿠데타예요. 봐야 되겠죠. 예. 이것도 육사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저기 87년 6월 항쟁 때도 사실은 친위 쿠데타 준비가 들어갔다고. 네. 그것도 하나회가 한 거예요. 그것도.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3+2예요. 최소한 5번의 민주 헌정 질서에 도전하는 게 제가 기억하기로 5번에다가 네. 거기에다가 뭐 제주 4.3 사태 저기 1952년에 그 부산 정치 파동도 육사의 전신인 특무대나 군인들이 한 거거든요. 네. 이런 것까지 하면은 7번입니다. 7번. 다 우리나라에 무슨 생기면 육사에서 다 한 거네요, 대부분. 네. 그렇게 봐도 되네요. 그러는데 일본이 군국주의를 청산할 때 네. 1945년에 제일 먼저 패망하고 한 게 육군대학 폐교예요. 네. 그래서 이 학교를 없애질 않으면 저 선후배로 끈끈하게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거기다 엘리트를 양성하는 게 아니라 엘리트 주의를 양성해요. 선민의식. 네. 우리는 특별하다. 네. 그리고 군의 진급과 보직을 다 특혜를 다 차지하고 이래도 된다. 네. 이래가지고 그 이시하라 간지나 도조 히데키 그 저기 아버지 같은 사람들은 육군대학의 그 6등 안에 졸업한 그 곤도조 출신이라 그래. 그 네. 곤도라는 거는 6등까지를 쳐주거든요. 네. 거기에 거기에 그 집단을 얘기하는 건데 이 여기서 나온 인물들이 싹 다 말아먹어. 그러네요. 국가를 완전히 절단내. 근데 지금 육사 출신들이 걔들하고 똑같이 선후배 문화를 만들어 가지고 네. 이게 저 홍범도 장군도 우리하고 안 맞아. 저 흉상 철거해. 우리는 특별한 거야. 네.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를 저기 사진을 걸어놓고 하나회를 초빙해서 사열을 해줘요. 맞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지들은 따로 놀아. 이렇게 되나 놓으니까 이 육사를 지금 방치해 놓고는 이게 국가 안보의 자산이 아니라 짐입니다. 짐. 그 지금 좀 짚어주시긴 했는데 이번에 이제 12.3 비상계엄 내란 12.12 육사 전두환이가 했던 12.12랑 좀 닮았다는 평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전복을 하는 쿠데타고 예. 이번에는 친위 쿠데타니까 친위 쿠데타. 성격은 정반대거든요. 네. 오히려 유신하고 좀 비슷하죠. 아, 유신하고 또 친위 닮았다. 자신을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했던 쿠데타. 그렇죠. 네. 그런 경우는 사이즈가 작습니다. 아하. 예컨대 5.16이나 12.12는 상대방이 무력을 갖고 있으니까 전복시켜야 되니까. 그걸 전복해야 되니까 무력이 많이 동원되고 네. 위용을 과시해야 되고 그다음에 물리적 충돌이 따르는데 친위 쿠데타는 그런 게 없어요. 네네. 사이즈가 작죠.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그 봐야 될 거는 12.12보다는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와 유사하죠. 그거는 전복시키는 게 아니고 예. 기존에 있는 계엄 체제를 전국으로 서울에서 전국으로 사실 이것도 군사 반란이었어요. 5.18, 그렇죠. 5.17까지 계속. 그래서 5.18. 예, 5.18이 된 광주.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와 좀 유사해 보입니다. 그때 보면 되겠다. 예. 예전에 뭐 오늘 육사 얘기를 좀 하니까 하나회가 주축이었잖아요. 5.18, 12.12. 네. 지금은 충암파, 용연파. 요렇게 보도 되는 겁니까? 충성심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군내에서 어떤 사조직이라 그러면 우리가 네. 하나회, 알자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알자회. 예. 하나회는 육사 37기까지예요. 그래서 하나회가 괴멸이 됐거든요. 네. 김영삼 대통령 때. 김진영 자르면서 다 보내버렸죠. 김진영 자르고 뭐 저기 그 50 잔재들은 쌍내 보내 현직에서 다 그건 뭐 성전이라고 했을 정도로 파격적인 사례인데 네. 장성들 30명이 날아갔으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회는 각 기수별로 10명 내외 딱 정원이 있고 조직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괴멸이 되니까 육사 37기로 끝나요. 네. 그러니까 육사 38기부터 유사 조직이 생긴 게 알자회예요. 이게 43기인가 44기까지 됐는데
요게 또 수사를 받아서 괴멸을 됐는데. 예, 제가 기억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예. 알자회 만나회 뭐 이랬었는데. 예, 만나회, 알자회. 그런데 일부가 구제가 돼요. 예, 맞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육사 37기 조현천입니다. 아하. 거기가 알자회. 기무사령관. 네. 거기가 개헌 문건을 작성해요. 그러니까 이 사조직 출신들의 권력 지향성은 이게 사라지질 않는다. 기본적으로 제가 궁금한 게 예. 군대 사관학교 가서 이제 공적인 일을 하려고 하는데 사조직에 들어간다는 자체가 좀 특이한 좀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알자회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본류 세력이고 위성 세력을 또 만든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사조직을 또 만들고 예. 그러다가 괴멸이 됐어요. 그 뒤로는 이런 체계를 갖춘 사조직은 나온 적이 없는데 아하. 예를 들면은 그 저기 김영삼 때 현철이 군매 네. PK 축이 주축이 되죠. 거기서 예컨대 뭐 김이상 장군 같은 거창 출신 이런 분 출세를 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저기 그 뒤에는 저 김대중 대통령 때 호남군맥이 좀 약진을 네. 했고 그건 정권 후반기에 약진을 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저 누나회라고 누나예요? 그러니까 박지만이 육사 37기 37기거든. 아닙니까? 예. 그래가지고 37기가 무지 잘 나가는 거야. 이재수 기무사령관, 신원식 작전본부장. 다 37기입니다. 예. 어우, 3스타로 그냥 팍팍 올라가는데 그런데 정윤의 문건이 터지잖아요. 그렇죠. 2014년에. 예. 그때 박지만이 완전히 저 찌그러들면서 그 육사 동기생 37기가 사성장군에 다 실패하죠. 네. 그리고 이재수 기무사령관은 자살해요. 극단적 선택을. 예, 일찍 나중에. 나와서 자살하고. 예. 아주 비극적입니다. 그때 신원식이 사성장군 진급이었는데 옷 벗고 나와서 맞습니다. 정광훈 목사한테가 붕짜자 그러다 국회의원이 되고. 예. 예, 그렇게 된 건데 요 그룹이 이제 누나회라고 제가 별명을 붙여줬는데, 예, 근데 누나회도 괴멸됐고, 네. 예, 이런 식으로다가 이번에 이제 김용현하고 노상원은 과거 군대 생활할 때 그 알자회 명단 이렇게 밀고 하고 그래가지고 하나회 알자회 제거하고 예. 그 바람에 열린 공간으로 이분들이 저 고속 출세를 한 겁니다. 김용현은 3스타까지 가고. 예. 그래가지고 고속 출세를 하면서 앞에 강적들 알자회 다 제거, 쓸만한 놈 다 제거. 이제는 우리 세상이야. 네. 이래가지고 3스타까지 왔거든. 그랬는데 이제 사성장군이 안 되니까 한이 맺혔지. 네. 그때 저 박근혜 정부 마지막에 자기보다 한참 뒤떨어진다고 본 동기생 이모영이 사성장군이 되는데 나는 안 되네. 네. 이래가지고 전역하고 골프장에서 그때 장관 한민구 장관을 만났는데 네. 육사 31기 네. 7년 선배예요. 예. 근데 거기서 쌍욕을 하고 저기 도와주지도 않고.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욕하는 게 한민구 이게 한민구 본인이 공개를 해가지고 본인이 얘기한 거군요. 육사 선후배들 사이에 엄청 화제야. 아하. 야, 7년 선배 그것도 욕을 한다고? 도와주지 않은 게 아니라 도와줬다는 거거든. 예. 그런데 골프장에서 만나가지고 그냥 쌍욕을 면전해서. 네. 그만큼 권력 지향적이었고 좀 더 올라가고 막 그런 게 있었나 봅니다. 계속.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들끼리 싸웁니다. 그런데 그 경쟁의 와중에 네. 이런 파벌들의 경쟁의 와중에 누가 더 이념화되고 권력화되느냐의 경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필요 없이 이제 이데올로기,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의식을 통일하기 위한 어떤 그 좀 태극기 부대식의 네. 이런 식의 어떤 그 이념화, 권력화. 그러면서 정쟁에 유달리 또 열심히 뛰어드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어떤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내란 계엄에까지도 이 사람들이 개입이 돼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아까 일본의 3대 오물들하고 똑같이 막 무모하게 저질러. 예. 근데 뒷수습을 못해. 이것도 오물들하고 똑같아. 어쩌면 근데 그게 또 다행히 우리 국가 입장에 다행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능한 사람들. 네. 그랬는데 저기 어떻게 보면은 이런 권력지향적이면서 무대뽀로 밀고가 끝을 보고 마는 장군들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더 위험할 뻔했지.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또 요 얘기도 좀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 제일 잘 아실 것 같은데 민간인 블랙요원 얘기 아주 정치권에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비상계엄 때 민간인 블랙요원이 무기를 소지한 채 있었다. 근데 일단 민간인 블랙요원이 어떤 일을 할지 또 우리나라에 지금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제가 좀 어제 육사 출신들한테 알아보니까 네. 그 블랙요원이라고 하면은 통상 해외 공작을 하는 그러니까요. 휴민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약간의 공작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암살, 테러, 폭파는 HID나 707 쪽이 전문이래요. 그게 블랙 요원이 그 테러를 하기엔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테러보다는 정보 휴민트. 그렇죠. 말 그대로 블랙 요원은 내 신분이 공개되지 않는 그런 요원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요게 좀 혼재돼 있어가지고 개념 정리가 좀 필요해 보이고 예. 지금 막 섞어서 쓰는 것도 이게 그런 것 조금 같아요. 예. 약간 위험해 보이고 그다음에 이 블랙 요원들이라든가 이런 공작은 장관 차관도 잘 모른대요. 이 블랙 요원을 운영하는 정보팀의 중추는 네. 정보사 여단장들이래. 음흠. 거기가 저기 대통령실하고도 직거래를 하고 정보사에서요. 네. 여단장들이 직접. 어떨 땐 장관하고도 직거래를 하고 그래가지고 정부사령관이 모르는 공작도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금원도 다른 데 있고 네. 어떨 땐 국정원하고 또 협업을 하고 이래가지고 다 알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지금 뭐 국방부가 전원 복귀했다 그러는데 그거 묵충이 아니야. 국방부가 알지 못하는 얘기를 하는 거라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아하, 차관 얘기는. 네. 네. 그래서 저 차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 네. 그런데 지금 이게 저기 뭐냐 그 노상원이가 구속되면서 네. 그 최고 이제 지휘하는 어떤 그 지령을 하다라는 사람이 없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중간 그 지휘관들이 우리가 모르는 지휘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여단장급의 현역 아니면 예비역. 네. 여기 쪽에서 이제 그 통제를 못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좀 발생한 것 같은데 이게 잘못 통제되면은 소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 그 보도되는 거 보면 뭐 폭발을 하고 F-35를 어떻게 하고 청주공항에 이런 것들은 그거는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이제 다 공개됐기 때문에 불가능해졌어요. 이제는 못할 것이다. 이제 청주 대구공항은 이제 이런 공작이 있다는 거를 미리 예방을 하고 벌써 경비 강화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 거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아하. 그럼 다른 데라든지 소요 사태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부산공항도 있고 뭐 예. 많지 뭐 저 군산공항, 대구공항 말고도 많지 뭐. 불안하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데 사실 그 중간 지휘 라인이 누굴까? 누굽니까? 이게 지금 저기 뭐냐 머리가 날아가도 낙지 토막내도 꿈틀거리잖아요. 네,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분명히 토막을 내놨는데도 꿈틀꿈틀거린단 말이야 이게. 이거 잘린 낙지발처럼. 네. 이 부분이 아직까지도 이 지휘 계통을 우리가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우두머리하고 위에 사령관하고 뭐 다 잘라냈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인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김용현이나 노상원은 끊임없이 신호를 발신하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요 며칠 사이에 윤석열 지지율이 좀 올랐습니다. 살짝 그 뭐 펜앤드 마이크 뭐 여론조사 공정 이런 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신호로 봅니다. 그리고 저기 다시 광장으로 이제 대수장 또는 뭐 태극기 부대 정광훈 목사 다 기어 나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어떤 토양을 만들고 아하. 그래가지고 국민 여론 10%만 지지를 받아도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뭔가 내전이나 이런 게 소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 정보의 세계가 좀 복잡한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네. 드려야 되는데 이런 어떤 예비역들을 이번에 노상원이가 포섭해서 네. 저기 범죄 단체를 결성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플러그를 꽂고 있는 게 미국이에요. 미국이 CIA나 예. 미국 DIA에서 통제하는 한국에 와 있는 501 정보여단이라고 있어요. 예. 여기서 우리 저기 정보사 HID 블랙 요원들을 포섭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데 특히 501 정보여단은 네. 그 유명한 부대거든요. 인터넷에도 부대 그 심볼하고 다 떠요. 네. 내가 기사를 찾다가 매우 의미 있는 내용을 발견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원래 이 부대는 휴민트가 없었다고. 주로 시그넌트하고 커민트, 뭐 신호정보, 통신정보 이런 것들을 당당 인간 자산은 없었다는 거잖아요. 없었는데 예.
2개 대대를 만들었더라고. 대대를요? 엄청나네요 인원이 그러면. 가지고 휴민트를 운영하는 걸로 체제를 바꿨는데 예. 이건 확실히 윤석열 정부 감시입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정보 활동을 하고 있었고 우리 측 요원들을 포섭하고 있었다. 네. 그러면은 왜 김어준 공장장한테 뭐 살해 위협 제보된 거라든가 한동훈 대표한테 2통의 제보가 있었는데 하나는 홍장원이고 예. 하나는 밝힐 수 없다 그랬거든요. 예. 근데 그게 체포 암살에 관한 제보거든요. 야. 그러면은 이 체포 암살에 관한 정보가 셀 때는 정보사밖에 없어요. 네. 이건 정보사의 그 불법 범죄 단체를 사설로 만들어 거기서 담당을 한 건데 거기 요원들 중에 일부가 네. 미측하고 접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신속하게 정보가 샜던 이유가 된 것 같아요. 이중 간첩이 있는 것 같아. 그 안에 이중 간첩이 한미 간에 있다고요? 이중 간첩이 있고 예. 여기서 이제 이 긴급한 정보가 전달이 돼가지고 당사자들한테 전달이 된 거 아닌가. 네. 이게 한 가지 추론인데 이 가능성 외에는 다른 데가 딱히 보이지가 않아요. 정보 여단이다. 그렇게 보면은 네. 김어준 총수가 대사관이 있는 우방 국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 그랬지 대사관으로부터 제보 받았다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건 대사관하고 관계가 없어요. 따져보면 또 그러네요. 예. 그리고 한동훈한테 누가 전화를 했을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정보사의 공작 내용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제보예요. 그럼 어쩌면 그 사람들이 그걸 알고 좀 막으려고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중 간첩이 있고 그것이 이제 미측이 유달리 윤석열 정부를 감독을 많이 했어요. 네네네. 감시를 많이 했다고. 작년에 그 도청한 것도 폭로되지 않았어요. 네. 이 윤석열을 상당히 그 요주의 인물로 봤다는 거예요. 미국이요? 네. 그렇게 친하다고 한미 동맹이고 뭐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품에 안아준 이유도 네. 잘 관리하기 위해서. 이거 요조 인물인데 잘 관리하기 위해서. 미국이 더 잘 알았네요, 우리보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보니까 민주당 정부가 오바마 때부터 네. 그 성소수자, 여성 뭐 이런 어떤 그 조금 정체성 정치에 많이 기울었거든요. 네. 근데 윤석열은 다 그런 걸 싫어해. 네. 그리고 자꾸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게 미국인 민주당 정부에서는 상당히 요주의 사안으로 봤다는 거고. 이래가지고 이 정부에서는 감시 감독이 엄청나게 강화됐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말씀들 중에 제가 좀 눈에 띄는 게 결국은 노상원이라는 민간인을 지금 이용해가지고 이런 짓을 했으면 이거 자체가 쿠데타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뭐 불법 범죄 단체 결성 그러니까요. 제목이 많아요. 민간인이 지금 이거 지네 막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 중에는 뭐 민간인도 있고 군인도 있지만 그렇게 설계를 한 거잖아요. 이걸로 이것만 봐도 아주 심각한 내란이고 반란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명확한 반란 내란인데. 자기들이 뭐 권력을 잡았는데 왜 내란이냐 반란이냐 그러는데 입법 권력은 못 잡은 거예요. 못 잡은 거잖아요. 그거를 뒤집어 엎는 반란이지. 네. 다 반란이고 내란이지. 이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이게 우두머리인데 아직까지 소환에도 응하지 않고 있고요. 29일 날 10시를 잡았습니다. 일요일 날. 그날 또 올지 안 올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체포영장, 구속영장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얘기를 하거든요. 공수처가 또 자꾸 뒤로 물러서면서 네. 좀 불확실해졌어요. 예. 처음에는 체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뭐 지금 와서 보니까 개털이에요. 개털이라는 거죠. 개털이야 뭘 체포를 하기는. 왜 그러는 겁니까? 뭐 용기가 없는 그건 겁니까? 검찰에 끌려가기 때문에 그래요. 검찰에서 윤석열, 이상민 둘을 이첩을 받았잖아요. 네. 근데 자료가 안 왔다고. 네. 기록을 안 줬다고 하더라고요. 안 주고 뭘 줬냐 그러니까 고발장을 줬대. 야, 누가 고발장 먹고 합니까 그거? 아이고. 그래가지고 공수처를 갖고 노는 거야 검찰이. 그러니까 윤석열이 출두를 해도 네. 소환에 응해도 공수처가 감당을 못. 뭐 조사할 만한 그런 큰 없어. 내용들이 없다 이 말이네요. 없어. 그 좀 전에 우리 지난주에 우리 김정래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이번 지금 사건 자체가
군인들은 쫙 구속이 되고 있잖아요. 사령관들 등등. 경찰도 청장하고 서울청장. 그렇죠. 그거 외에 국방부 측이라든지 참모 조직에서는 아무도 없어요. 조사도 없습니다. 안 받고 있거든요. 중요한 가담자들은 아직까지도 네. 드러나질 않고 있고 검사들은 왜 조사를 안 받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때 저 계엄이 선포될 때 11시 40분에 대검 대책회의 했잖아. 그 11시에 소집된 회의예요. 원래 네. 제일 빨리 소집한대요, 여가. 무슨 대책회의가 이렇게 빨라? 그랬는데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이. 네. 그랬는데 그때 검사들이 비호같이 기어오더라고. 같은 시기에 법원, 대법원에서는 뭐냐 하면은 대책회의를 안 열고 그냥 관망하고 유심히 지켜보겠다. 네. 법리적인 문제를 살펴보겠다.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검사들은 모여서 무슨 얘기했을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경찰이 이걸 의심하고 있어요. 네. 저놈들이 지들 것만 숨기는구나. 그리고 경찰은 터는구나. 그리고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막 압수하고 막 핸드폰 가져가 버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검찰이 더 수상하거든. 네. 이래가지고 저기 지금 둘이 서로 이제 의심하고 맞물려 있는 내전 상황이에요. 네. 경찰하고 검찰하고. 예. 예. 그리고 공수처는 둘러리 세운 거고. 들러리 세우고. 그러니까 이게 개판되는 거지 이게. 그래서 해결 방안은 뭡니까? 특검입니까? 아니 특검인데 네. 지금 한덕수가 또 저걸 꽉 막고 재판관 임명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구조는 극단적 소수가 네. 멀쩡한 보편적 다수를 지배하는 체제입니다. 이스라엘하고 똑같아. 이스라엘하고. 거기에 네. 그 극우 시온주의자 몇 놈이 나라를 다 장악해가지고 네. 저런 비극으로 몰고 가더만 한국 사회 보니까 10%밖에 안 될 세력이 네. 90%를 지배하는 지금 정치 체제입니다. 이게 그걸 한덕수가 만들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 아마도 뭐 탄핵 시키려면 시키라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수상해져. 아무리 봐도 한덕수는 우리가 모르는 다른 약점이 있어요. 약점이 있다. 예, 약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계엄에도 어떤 책임이 있고 저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 난국을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내란의 잔당 세력을 네. 옆에 두고 사니까 불안하기가 짝이 없는. 불안. 내란 상황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저기 군 내에서 12.12 때 그 저기 장태환 수경사령관이나 네. 김진기가 헌병관 같은 기백 있고 저항이 한 명이라도 나왔더라면 네. 이렇게 군의 명예가 실추되고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살아는 있구나. 그런데 한 놈도 안 나왔어요. 지금까지요. 예. 예. 저 성공했으면 다 출세할 놈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 위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예. 한 명도 없었어. 한 명도. 와, 이게 지금 이런 군대를 안고 우리가 안보를 맡기고 안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글픕니다. 예. 예. 이런 거를 바로 잡으려면은 네. 이 사법을 넘어서 이제는 발본색원하고 개혁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윤석열을 빨리 구속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뭔가 그러니까.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더 멀어지고 있어요 지금. 한덕수 등등의 그 간계입니다. 간계. 간계라고 보시는 거군요. 예. 혹시나 공수처가 이번에 3차 소환하고 나서 그래도 체포나 구속 쪽으로 탁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게 공수처는 그럴 만한 준비도 안 돼 있고 의사도 없어요. 그리고 내용을 몰라. 크네요 그게. 예. 그래가지고 체포를 하면 20일 내에 기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맞춰낼 수가 없어. 기소를 못하면 풀어줘야 됩니다.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대충이라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웃기는 상황에 그런 것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체포도 못해요 지금. 이게 바로 검찰의 간계였던 것 같아요. 그럼 검찰은 끝까지 지금 윤석열 내란 세력 편을 뭐 무언중에 든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전 걸쳐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좀 잘 좀 해결돼야 되는데 연말까지 이게 계속 될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우리 김종대 의원과 함께한 최강 디펜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